네, 그러면 2차 시 내용이 다 끝나기는 했는데 이제 예시 같은 게 좀 남아서 시간도 좀 초과지만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영상에서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렇게 수정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교환도 이렇게 수정을 했고요. 이제 관련 문헌 읽기인데 일단은 제가 생태 위해성 평가, 인체 위해성 평가를 모두 이제 안전 기준치 설정하는 법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이제 저희가 발암물질에 대해서 CSF, 캔서 슬로 팩터를 이제 설정할 일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있는 캔서 슬로 팩터만 활용해서 발암물질의 위해성 평가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걸 다룬 논문이 좀 간단하게 다뤄진 게 있어서 하나 가져왔고요, 사례로. 그 다음에 피넷값 도출하는 거, SSD로 이런 식으로 도출했다라는 거 생태 위해성 평가로 보실 수 있는 논문 하나. 그리고 이제 비발암 물질의 인체 위해성 평가는 TDI를 도출을 해서 그리고 이걸로 위해성 평가를 한 EFSA, 그 EU 푸드 세이프티 어서리티에서 나온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이번 시간에 배웠던 캔서 슬로 팩터나 피넷 값, TDI 값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각각 요 하나씩의 사례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의 발암 위해성 평가를 한 논문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기 가져오지 않은 것 같네요. 잠시만요. 네, 그 파일을 찾아서 열었습니다. Dietary Exposure Estimation of Benzoapyren and Cancer Risk Assessment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작게 보시면 이제 좀 옛날 논문인데 사실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너무 간단하게 리스크 어세서먼트를 한 결과가 논문으로 나오지는 않는 편이어서 좀 10년이 넘은 논문이지만 이제 사례로 제가 수업 시간에는 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벤조에이파이렌은 들어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그 연소할 때 어떤 물질이 탈 때 발암 물질이 많이 생긴다라고 말하는데 그때 들어가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탄 음식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요. 발암성이 옛날부터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발암력이 다른 거랑 정량적으로 비교를 해서 아주 약한 편은 아니지만 저희가 막 그렇다고 다량으로 먹고 있는 편도 아니어서 이제 개인 차원에서 조심하라라는 정도로 이제 트리트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식약처에서도 여전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네, 어쨌든 소변에서 조금씩 검출이 되기는 하는데 모니터링을 해보면 그렇게 아주 많이 검출되지는 않아요. 어쨌든 여기도 보시면 앱스트랙을 읽어보시면 이 벤조에이파이렌이 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을 통해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다이어터리 BAP 레벨이 이제 검출을 해서 푸드에서 그 다음에 캔서 리스크를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서 계산을 했다라고 나오죠. 여러 가지 음식들을 뒤에 조사한 결과가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는 뭐 프라이드 치킨 그리고 스모크드 드라이드 비프 네, 훈제로 해서 구운 소고기 이런 것들에서 BAP가 가장 높게 검출이 되었다고 했어요. 나머지 그 오일류 같은 거에도 그거를 가열하지 않고 이전에 압착할 때 이미 가열이 돼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오일류에도 이 BAP 같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여기에서는 이제 검출 실험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로닉 데일리 인테이크를 사람들에게 계산을 합니다. 이제 한국 사람의 성인들 평균적으로 그 프라이드 치킨을 하루에 얼마 먹느냐 이런 평균값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걸 활용을 해서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치킨을 통한 BAP는 70 나노그램만큼 노출이 된다라고 계산을 했죠. 그리고 좀 오일을 통해서는 가장 낮게 노출됐는데 이만큼이 노출이 됐고 사람들이
치킨도 먹고 오일도 먹고 여러 가지를 먹는다고 가정을 해서 모두 더했을 때는 그러면 벤조에이파이렌을 통한 바람 위해성은 어떻게 되느냐? 최종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 값은 이제 124.55 나노그램이 됐습니다. 여기다가 이번 수업 시간에 배웠던 칼시노제닉 포턴시 팩터, 이제 캔서 슬로 팩터, 바람 잠재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값이 1mg/kg 데이당 7.3이에요. 7.3인데 이 값을 여기에 곱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이 최종적으로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에요. 결국 이렇게 BAP가 함유된 음식을 사람들이 매일매일 먹는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은 10만 명 중에 1.52명 이상이 이제 지금보다 훨씬 초과해서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BAP로 인한 암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플로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그 바람 잠재력이랑 확률 설명을 드릴 때 100만 명당 한 명의 초과 바람 위해도가 생기는 것이 그나마 허용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10만 명당 한 명이 넘게 암에 걸리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죠.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뭐 치킨, 스낵, 포테이토 칩, 브레드 등등을 매일매일 이렇게 먹고 살지는 않지만 이런 식의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안전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암에 걸리는 것은 이 데이터를 근거로 했을 때는 맞습니다. 해서 이제 여기도 줄이려는 어떤 노력 같은 것이 필요하고, 이게 공장 같은 거를 많이 바꾸면 이제 생기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술도 많이 개발이 되었는데 이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이제 논문을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좀 더 논문을 구경을 해보면 네, 앞에는 거의 이제 분석 방법에 대한 것이고 여기에 이제 제가 간략히 보여드렸던 결과가 있죠. 포테이토 칩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샘플링을 해서 세 가지를 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이 보시면 벤조에이파이렌 그 오염 수준이 서로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사람들이 매일 먹는 평균 그램 수가 있죠. 데일리 푸드 인테이크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이후 노출 평가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 이제 음식 노출 개수라고 해요. 섭취 개수가 0.4g입니다. 한 달에 뭐 감자칩을 몇 봉지 정도 먹느냐 해서 사람들에게 쭉 평균 조사를 한 다음에 그걸 다시 30으로 나누면 한 사람이 매일 먹는 그램 수가 나오겠죠. 그 값을 활용을 한 것이고 여기다 곱해서 최종적으로 매일매일 감자칩 0.4g을 한 사람이 먹는다고 할 때 이 값으로 오염된 감자칩을 먹으면 벤조에이파이렌의 평생 만성 노출은 1.6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다른 것도 쭉 보시면 이제 뭐 빵류 같은 것도 있고 육류 같은 것도 있고 아래로 가시면 오일이나 티류도 있어요. 이렇게 그 커피 같은 것도 이제 볶을 때 그런 벤조에이파이렌 PAH류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했고 이것도 포함해서 BAP 노출 수준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마지막 결론인데 포테이토 칩을 통한 캔서 리스크, 뭐 다른 음식류를 통한 캔서 리스크를 각각 계산을 했어요. 이거는 이 크로닉 데일리 인테이크가 아까 테이블 1에서 조사가 됐으니까 그냥 이걸 합친 다음에 단순하게 캔서 슬로우 팩터 값을 곱해도 값은 똑같습니다. 근데 아마 저자들은 이렇게 총 토탈 캔서 리스크가 나왔을 때 방법은 달라도 이렇게 보면 이제 가장 암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이 눈에 딱 띄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이게 가장 높죠. 프라이드 치킨을 통한 요 초과 바람 위에도 계산에 기여하는 분율이 가장 높고 또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이 피쉬 페이스트,
젓갈일 것 같은데요. 네, 피쉬 페이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소이 소스, 네, 간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총 발암 위해도가 어쨌든 문제가 되는데 개별적으로 보면 문제가 안 되긴 하지만 10의 마이너스 6승 이하여서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6승을 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서 이렇게 넘었다라는 걸 이제 끊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CSF가 활용된다라는 거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생태 위해성 평가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네. 아쿠아틱 수생태계에서 predicted no effect concentration for ibuprofen and sulfamethoxazole 둘 다 이거는 이제 해열 진통제로 사용되는 소염계 물질이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물질이고 이 설파메속사졸은 이제 동물용 항생제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이 두 의약 물질에서 수생태계 피내값을 검출한 실험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직접 이제 한 것도 있고 다른 데서 많이 가져와서 피넥을 직접 도출을 했어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좀 요 아래쪽으로 와서 네, 이렇게 SSD를 도출을 했는데 사실 앞에 그 카드뮴 생태 위해성 평가에서 SSD 쓴 거랑 방법상의 차이는 없고요. 대신 이제 여기에서 차이가 있다면 관찰점별로 이제 피넷 값을 좀 구분을 해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뭐냐면 이 회색은 모탈리티를 관찰점으로 했을 때의 SSD 커브고요. 그 다음에 이 연두색은 그로스를 관찰점으로 했을 때, 빨간색은 리프로덕션을 관찰점으로 했을 때, 보라색은 그 외의 다른 효소나 이런 수준의 변화, 바이오케미칼 상의 변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각각 독성 자료를 이 관찰점별로 구분을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확률 커브를 그린 거죠. 설파메속사졸에 대해서 그리고 이부프로펜에 대해서 그렸습니다. 이제 HQ도 원칙상은 그냥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치사에 관한 그 피넷 값이 가장 높을 것이고 당연히 이제 그 이전의 변화보다는 죽는 농도가 훨씬 높을 거니까 하지만 이제 이런 낮은 농도를 활용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위해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 논문에서 만들어 준 거죠. 네, 그리고 이 값을 활용을 하면 네, 이런 식으로 HQ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저희가 관심이 있는 거고요. 전체에서 검출된 값을 전부 종합했을 때 그럼 평균적으로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 이걸 계산한 게 이 올해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발암 위해성 평가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혹시 위험한 곳이 있나? 아니면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아주 위험한 곳이 한두 곳이 있는 건가? 네, 이런 게 궁금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자료, 검출 자료를 쭉 서머리를 해보니까 이제 펄 리버라는 곳에서 측정된 이부프로펜 값을 활용을 해서 위해성 평가를 했을 때는 네, 여긴 많이 높은 편이네요. HQ가. 13이니까 이제 안전 기준보다 검출치가 13배 높다는 뜻이에요. 이건 나중에 배우실 건데 대부분 높게 나타났어요. 설파메속사졸은 여러 위치에서 봤을 때 네, 1보다 다들 낮았으니까 이제 안전 기준으로 설정된 피넷 값보다 100배씩 낮았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평균적으로 안전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어요. 이 아래는 이제 그걸 활용해서 뭐 넘는 그 위치가 대체 몇 개 정도 되느냐, 몇 %이니까 관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만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정한 피넷 값은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고, 여기서는 확률론적 방법으로 피넷을 설정을 해서 썼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인체 위해성 평가에서 비발암 물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세 자료도 강의 자료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FOS 그리고 PFOA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흔히 쓰는 프라이팬, 코팅된 프라이팬, 그다음에 뭐 밥솥이나 전자레인지 아니면 오븐이나 뭐 에어프라이어 이런 것도 전부 안에 눌러붙지 않게 까만색의 약간 반짝거리는 코팅이 되어 있죠. 그때 이제 쓰던 물질입니다. 요즘은 이 물질 말고 다른 걸로 많이 쓰는 걸로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쓰는 것도 있고 새로 사용되는 물질이 이제 분해돼서 아직까지 이 PFOS와 PFOA가 검출이 많이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이제 안전성 평가가 상당히 최근에 와서 이루어진 편이었고, 여기도 보시면 2008년에 이제 TDI를 설정을 했습니다. 좀 작게 서머리를 보는 것보다는 서머리에 일단은 대략 보시면 이런 식의 말이 나와요. PFOA에 대한 설명이고요. 어떤 독성이 있고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작용한다, 독성이 있다 없다, 어떤 부분에 있다, 이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요. 인구 집단 연구에서도 건강 영향이 있었어 없었다, 이런 것도 요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해성 평가 리포트에서. 그리고 이제 안전성 평가를 해야 되니까 기준치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문단에서 기준치 설정을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쭉 독성값을 서치를 해봤더니 가장 낮은 노아의 값이 0.06mg per kg day였어요. 그리고 이 독성값은 어디서 온 거냐, 어떤 실험에서 온 거냐, 암환성 연구에서 왔는데 수컷 렛에 노출시킨, 경구 투여시킨 것 같아요. 농도를 보니까 경구로 노출된 값이 가장 낮았다.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선택을 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서브크로닉이기는 한데 이 값이 가장 낮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롱텀 스터디도 있었는데 하이어 노아엘이 나와서 이제 크리티컬 밸류로 이 값을 설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조금 다른 접근법을 쓰기는 했지만 이제 사실 이 BMDL이란 거 나중에 안전성 기준 설정하는 파트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TDI랑 같은 개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값이 가장 낮은 독성 값으로 지금 요약이 되어 있죠. 좀 뒤에 자세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BMDL10이라고 해서 이제 10%가 영향을 받은 농도를 이제 설정한 실험을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좀 관찰을 해보니까 좀 더 높기는 하지만 이제 메일 마이스에서 메일 렛에서 이 0.3에서 0.7mg per kg per body weight day가 나온 값이 크리티컬 밸류로 사용하기 적합하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사이에 뭔가 빠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건 이제 서머리니까 일단 생략을 했고,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 BMDL10이라는 이게 로아엘이기는 하지만 또는 로아엘보다 조금 낮은 값으로 통계적으로 설정된 값이니까 이 값을 이제 크리티컬 밸류로 설정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톨러러블 데일리 인테이크, 안전 기준치를 설정을 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이 뒤에는 UF를 어떻게 썼는지 나와요. 200인데 이 중에 100은 인터
and intraspecies differ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앞에 RFD 도출할 때 이제 불확실성 계수를 항상 100은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인터스피시스는 같은 인간에게서 설정을 하지만 민감도를 서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쓰는 10, 그리고 동물 실험을 가지고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니까 또 이제 10이 돼서 총 100이죠. 이 100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2는 여기서 보정계수로 이 패널들이 설정한 개념이에요. 보정계수에 대해서 아까도 언급을 했었는데 요약이 돼 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제 내부로 들어와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이게 뭐 꼭 종간 차이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 간 민감도를 결정짓는 요인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기 10에 해당하는 개수를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 정도만 더 나눠줘서 총 200을 나눠서 TDI를 설정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 다이어터리 익스포저 값이 얼마인지 해서 이제 위해성 평가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UF를 설정을 할 때 그 연구자가 어떤 식으로 이제 안전 기준치를 설정하느냐에 대한 개념이 있냐 없냐가 최종적인 결과에 많이 영향을 미쳐요. 여기서도 2를 덜 나눌 수도 있었는데 사실 그냥 이제 형식적으로 하다 보면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제 여러 가지 고려를 한 거죠. 데이터들을 쭉 서머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이런 내용을 이해하고 작업도 하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얘는 P4O5A 내용이고 이 위에는 P4S 내용이고 이제 비슷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네, 여기서는 PFOS 부분을 제가 찾았는데 여기도 보시면 여기는 좀 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원숭이 암환성 실험에서 0.03이 가장 낮은 값인 것을 찾았다. 노아엘 값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suitable base라고 이제 판단이 되었다는 거죠. 이 값이 critical value라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이제 TDI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똑같이 이제 200을 나눠줬어요. 네, 여기는 네, 이 100 말고 2를 나눠준 이유가 이 P4A랑은 좀 다르게 다른 불확실성이 존재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터널 도어즈 키네틱스에 대한 언급은 똑같은데 이 키 스터디, 여기서 말한 이 원숭이 노출 스터디가 완전한 만성값이 아니고 암환성 스터디여서 그래도 뭐 크로닉에 해당하는 것 같기는 한데 10을 완전히 나눠주기는 좀 그러니 이제 2를 선택을 해서 나눠주자. 네, 이렇게 됩니다. 아마도 좀 엄격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크로닉 스터디가 아니라 서브크로닉이었기 때문에 2 말고 10을 나눠주자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다면 이제 여기서는 최종적으로는 150이었는데 아마 30으로 엄청나게 낮은 값으로 설정이 되었겠죠, TDI가. 그래서 저희는 나중에 위해성 평가를 할 때 이제 유해성 평가 작업에서 피포스의 TDI는 150 나노그램 per 킬로그램 데이이다 라는 걸 결정을 했고 이 값을 나중에 위에도 계산을 할 때 쓰게 됩니다. 네, 뭐 공인된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TDI 값을 설정을 해서 두면 저는 이제 강의이고 TDI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뭐 도출을 하고 이런 것도 알려드려서 좀 길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공인기관에서 설정한 TDI가 있으면 이 값이 있는 물질의 경우에는 이 유해성 평가 단계가 아주 간단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피포스의 경우에는 이 150만 구하면 유해성 평가 단계는 금방 끝나는 거죠. 실험할 필요도 없고 내가 뭐 독성 자료를 뭐 만들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이죠.
없는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강의 내용을 활용을 해서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해성 확인이나 유해성 평가 결과를 논의를 할 때도 이런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네, 이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만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제가 그냥 네이버에서 효소 처리 스테비아라는 것을 언뜻 보고 찾아보다가 이제 본 글인데, 뭐 육아 정보 중에서 이게 독극물인데 식품에 들어있다라는 글을 보게 됐어요, 우연히. 그래서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사실 이제 실제로 많이 넣고 있더라고요. 좀 단맛을 위해서 넣는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음식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요약을 해보면 유럽에서는 독극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지했다가 규제를 풀어서 지금은 쓰고 있다. 네, 이런 것이었고요. 저는 이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FDA에서 허가되었다는 것을 찾아봤고 일본이랑 한국, 호주에서도 허가하고 있다. 근데 유럽연합에서는 여기서 쓴 내용대로 독극물이어서는 아니고 식품 첨가물로 이제 지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검색을 해봤고요. 제가 구글에 서치한 결과 그리고 F사 패널 결정문을 링크를 했으니 한 번씩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그 정보글이 과연 맞다고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글라이포세이트에 대해서도 한번 유튜브를 제가 여기 넣었는데 이것도 개인적으로 한 번씩 보시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목은 이거예요. 글라이포세이트 등의 농약을 다루는 이제 협회 같은 곳에서 인용을 한 것인데 IARC, 이제 저희가 캔서 슬로우 팩터 구하기 전에 이게 발암물질인가 아닌가 확인하러 들어가는 곳이죠. 이제 국제암연구소에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한 것은 아니다. 글라이포세이트가 발암물질 카테고리 지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당장 이제 암을 일으킬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이제 글라이포세이트 사용하는 협회에서 이런 내용을 알려주는 영상을 인용을 한 거죠. IARC에서 카테고리 지정을 했다고 해서 그게 암을 일으킨다는 건 아니다. 지금 현재 노출 수준에서. 노출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 자체는 과학적으로 정말 맞는 말이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말이어서 제가 링크를 했고요. 하지만 이제 이것을 인용한 저희가 무엇인지는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 좀 자율적으로 그 패널 결정문 좀 보시고 서머리에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지정을 안 했는지. 그리고 이 영상도 한번 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중간고사에 이 내용은 좀 간단하게나마 반영을 해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강의 마치겠고 다음 시간부터는 노출평가에 대해서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